자, 이제 문제집 관리계획 15쪽을 펴시고요. 15쪽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민을 구속하는 제일 중요한 계획이죠. 그래서 문제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용어가 이제 약간 다릅니다. 앞에 두 계획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안을 하고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입안이고요. 결정을 한다. 그래서 입안과 결정이라는 용어 쓰지만 이 용어 차이도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입안보다 결정이 이제 좀 더 중심이 가 있는 이런 용어 선택이죠.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합니다. 그럼 결정권자에서 여러분은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협의할 거 협의하고 심의받을 거 심의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사람이 고시를 하고 열람은 특권시장에 맡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입안권자 자체는 도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니까 역시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결정권자라면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원칙적 결정권자인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들도 못한 보통 이제 시장 군수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아주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라면은 장관, 국토교통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요 경우까지 있어서 이런 예외가 존재하는데 이 원칙만 놓고 보면 사실 이 행정청이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원칙만 놓고 보면 이 구조는 아까 기본계획에서 그 구조랑 비슷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에서는 결국 이 사람이 다 혼자 한다는 게 같은 구조죠. 시도에서 시가 얘기하는 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치도는 도지사 속에 포함되어 있고 대도시장은 시장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기본계획 구조처럼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에서는 그 사람이 혼자 입안하고 결정까지 고시열람까지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도시장까지도 혼자 다 하는 구조로 좀 더 확대됐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통 대도시가 아닌 시장 수가 입안하느냐 도지사가 결정하느냐 여기서만 아까 그것처럼 시장 수가 도지사 통제받듯이 이 구조 여기는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비슷한 얘기예요. 예외가 있어서 복잡해지는 것이지. 자, 우리가 요거 말씀드릴 때도 지금 이렇게 일단 써놨는데요. 여기서도 관리계획에서 어떻게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입안권자에게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제안제도 이것이 관리계획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주민 제안제도를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정확하게 해두셔야 돼. 입안권자에 제안할 수 있는 거 제안 사항인지 아닌지부터 구별하셔야 되죠. 우리 주민 제안 사항은 기지산행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기지가 되는 산, 그 산으로 간다. 기지산행. 여기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위반 기. 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산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얘기하죠. 산업유통개발지구. 요것은 최근에 아까 제가 지구단위에 관련된 곳에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그 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행위제한을 대체한다. 지구단위로 대체한다. 그래서 행위라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구단위계획과 요거 가는 곳은 요거 항상 따라다니고 있죠. 새로 신설된 거 이게 별로 의미 없는 게 신설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지산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할 때도 이제는 그 사유지 기준으로 사유면적 기준으로 일정 동의를 얻어야 제한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건 새로 의미 없다 그랬잖아. 요 세 가지에 있어서 이제 그 면적 요건이 요 5432죠. 우리 기반설에 대한 것은 면적 기준으로 사유지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주민 제한할 수가 있고 지산 요 두 군데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5, 4, 3인데 5분의 4, 3분의 2인데 기가 5분의 4, 나머지 지산이 3분의 2. 처음 나눈 기가 5, 4, 나머지 3분의 2, 5, 4, 3이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때는 요것은 별도의 특유한 요건, 요 산업유통이 어느 지역에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느냐? 자생계 중에 하나여야 된다. 자생계 중에 하나여야 된다. 그냥 이건 자생을 위한 개모임, 개모임 이름으로 자생을 위한 개모임. 나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제한이 돼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개발이 될 테니까 우리도 자생할 수 있다. 자생계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자가 얘기하는 게 자연녹지죠. 지역 중에 생산관리, 계획관리를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이 요건, 산업유통에 대한 이 요건까지도 아직 기초에선 새로 신설자는 나온 적 없지만 정확하게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생계 중에 하나이되 계획관리가 전체 50% 이상은 돼야 된다. 전체 100이라도 상관없고요. 50% 이상 나머지는 자생 중에 하나이지 다른 곳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유통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면적, 이런 요건 다 갖췄을 때 여기는 지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진 상태에서 제한을 했을 때 입안권자는 제한한 자에게 반영 여부를 45일 내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보통 주민의 견성 시에도 60일 내에 통보하는 건데 우리 주민에 관련된 대부분 60일인데 45일 내에 통보하는 게 아주 주민 제한에서 특이한 유일한 얘기입니다. 45일짜리는 이게 유일하죠. 45일 내에 통보하되 1년 안에 30일 연장할 수 있고, 또 제한된 내용을 받아들일 때는 입안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계획 비용, 이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제한직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시켜야 된다가 아니고 시켜야 된다면 누가 제한하게 되냐? 주민 제한은 정확하게. 자, 우리 두 번째 중요한 얘기로 순서대로 하면은 결정 고시됐을 때 효력 발생 시기가 있어요.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라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느냐, 이걸 정하고 있는데 요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 되겠습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리고 기득권자 보호 얘기도 있어요. 우리 옛날 규정에 따라 이미 권리를 취득한 기득권자는 어느 정도 선에서 보호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정 고시가 됐다라서 효력 발생하는 건 며칠 지나도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이렇게 되는 우리 지형도면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이 지형도면이고, 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면은 행위 제한 받는 국민이 내가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은 발생한다 보시면 돼. 그래서 아무리 결정 고시가 됐어도 지형도면 고시가 없으면 효력 발생은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시한 날 효력 발생이죠. 그리고 기득권자 보호는 새로운 관리기 들어섰을 때 옛날 규정에 따라 뭐 허가 등을 받았거나 아니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행위였다, 그것만으로는 보호 못 받고요. 그런 자는 착수사업에 보라고 해서 우리 모든 공법에서는 착수사업 보호예요. 허가 등을 받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한 자, 이 착수한 자를 보여주는데, 착수에 따르면 새로운 관리기 결정에 상관없이 원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원칙은 아무 조치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돼. 신고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관리기획 내용 중에서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주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는 관리기 들어섰을 때만 3월 내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허가는 필요 없죠. 3월 내 신고. 기득권자 보호로서는 원래는 착수한 자는 그냥 할 수 있다. 시수 두 가지는 3월 내 신고다. 두 번째로 말해놨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결정권자에서도 원칙과 예외 요구를 구별하시는 것 정도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요거 할 땐 요거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자,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것들이 지금 얘기한 게 중요한 것이었고, 자, 일단 요게, 자, 원칙은 위반할 때는 특광시장수가 위반하되, 만약에 인접한 특권시를 끌어들인다면 그쪽 행정청과 이쪽 행정청 관계된 특광시장수가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공동으로 할 때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윗사람에게 지정받은 얘기도 있고, 예외적으로 도지사업장이 할 수 있는 경우죠.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지사는 대표적으로 둘 이상의 도 밑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할 때, 원래 둘 이상의 시군이면 시장수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지사 밑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국정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결정권자는 따로 이게 없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시장수가 결정하는 건 작은 거. 시장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에 대한 것만, 다른 사람이 위반한 건 다른 사람이 하겠죠. 시장수가 위반한 걸 전제로 해서 지구 단위계획은 제일 작은 것이라 시장수가 결정을 한다.
여기다가 그 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 대체하는 것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나머지 시장수가 입안한 건 다 도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작아서 그렇습니다. 요건 크니까, 요건 아까 제가 지구 단위에 관련된 것이라 그랬고, 요건 크니까 큰 사람이 하는 거. 우리 장관이 하는 경우는 국장이 입안을 했다, 국장이 결정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구역 중에서는 넓은 거, 큰 거. 개도시 수립 중에서 개발지향구역 제일 넓죠? 개발지향구역은 넓으니까 국장이 한다. 또 개도시 수립 중에서 도시자연구역은 구역 중에서는 산지 하나 작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자연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개도시 시라면은 시가와 주정구역은 넓은 것도 아니고 뭐 특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와 주정구역은 보통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국가계획과 연계한 이 말이 붙었을 때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주정구역 지정할 때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시가와주정구역은 국장이지, 이 말이 빠지면 시도지사, 이렇게 나눠봐야 되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요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죠. 수산자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한다. 엄청나게 개발시켜주는 곳이죠. 규제를 최소화하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부정이랑 연계될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이 합니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요것 정도 구별하신다면, 개발지역은 넓으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함부로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시가와주정구역은 넓지도 않고 그런 규제도 아니잖아. 국가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만 국장이다. 요거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게 이제 결정권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할 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끝난 거예요. 우리 앞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지방의 의견 청취 다 들어야 됩니다. 거기는 방향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잖아. 그런데 관리기획은 수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작은 내용도 있고 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리기획을 입안할 때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지방의 의견 청취는 지역지구구역, 요거는 지역지구구역, 지역이나 지구, 그리고 구역, 이 구역 중에서도 이제 원래 법에 나와 있는 그 6가지 구역으로 따지면은 개도시수까지 얘기하죠. 2분 6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보통 지역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안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듣는다 보시면 돼. 물론 사실 정확하게는 지역지구 구역 외에다 기반설 중에서 중요한 기반설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별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은 대표적으로 듣는 것이고, 나머지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게 제일 작은 것이라 대표적으로 안 듣는 것에 속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지방의견 청취 대상이 무엇인지 종종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공청회를 통해 듣는 건 아니에요. 공청회는 전문가 의견까지 듣지 않습니까? 방향 정할 때나 전문가가 필요하지,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 내용이라 당사자 주민의 의견만 들으면 된다. 공청회는 아닙니다. 협의 심의할 때도 심의사항 중에서 굳이 따지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사항이 역시 건축법에 다루고 있는 건축위원회, 건축법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심의사항이 나옵니다. 지구단위계획 공동심의사항이죠. 많이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뭐 기초에서 환경성, 또 토지적성 평가, 이런 거 뭐 포함하는 게 원칙이지만 생략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평상시 뭐 작년에 나왔지만 잘 나오는 거 아니고, 그런 것까지 세밀히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해주시는. 그래서 자, 1번에 주민의 관리기획에 대한 입안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주민 제한. 주민은 기반서 설치에 대해서 입안권적에 제한할 수 있다. 기재 산행 중에 하나죠. 주민은 도시적 변경에 대해서 입안권적에 제한할 수 없다. 없다니까 맞는 거야. 지역 변경은 기지 산행이 아니잖아. 없다니까 맞는 겁니다. 3번에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60일 내 제한적의 반영에 통보, 45일 내 통보죠. 틀렸습니다. 다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 하나 30일 연장은 맞고요. 4번에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관리기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분의 일부를 제한적에 부담시킬 수 있다. 계획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맞고, 5번에 주민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행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해설에 잘 보시기를. 해설에
그 해설 중에서 주민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원래 기지산 1, 2, 3번 그건데 4번이 이제 해당 그 지구 행위자금이 새로 신설된 건데 별 내용은 아닌 겁니다. 이 4번이. 이게 이제 지구 단위에 주로 따라다니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관리계획 위반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우리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 제안할 때는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이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그래야 도면을 보고서 쉽게 알 수가 있잖아. 첨부하는 건 기본이고, 이번에 주민은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이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지구 중에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이죠. 기지 산행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주거개발이니까 제한할 수 없어요. 3번에 기반서 설치를 제한하려면 기반서는 제한할 수 있잖아. 저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이상에 달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틀리죠. 543이 5잖아. 기반서를 5분의 4.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이 면적이 혹시나 해서 국공지를 제외한 면적이에요. 사유지 면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주민이 제한할 때는 다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사업하려고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지상 사유지 면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근데 3분의 2가 5사. 4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연녹지 계획관리 또는 생산관리해야 된다. 자생계 중에 하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 정확하고 이 요건 알아두셔야 되고 맞습니다. 다른 지역 들어가면 틀려요.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면 면적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지사는 3분의 2잖아. 기가 5분의 4. 요거는 3분의 2. 그래서 맞는 것이 이제 4번인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의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도시계획이나 건축의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이 공동심의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련된 것과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를 대체하는 그거 할 때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해설 한번 보시고 두 가지니까. 4번의 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지방의 의견은 뭐만 듣는다 했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큰 거, 기반소에서 일부, 그건 살짝 몰라도 돼. 나머지는 안 들어요. 그러면 농림지역을 도시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의 변경 맞잖아요. 경관지구, 지구죠. 지구. 시가와 중구역은 개도시 집중의 시, 용도, 구역이 하나입니다. 지역, 지구, 구역은 틀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4번의 도로 중 주간선도로냐, 5번의 지구단위냐. 답이 5번이죠. 4번의 도로 중에 주간선도로는 중요한 기반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지역, 지구, 구역과 중요한 기반설 이 정도죠. 기반설 중에 중요한 거 아닌 거. 근데 역시 대표적으로 지구단위에 대한 건 아니다. 5번 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 국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해당하지 않는 거, 국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장이 위반한가? 국장이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장이 결정하는 거죠. 이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규제를 함부로 최소화는 안 된다. 국장. 개발제한구역 넓어서 국장. 시거주구역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그냥 시거주구역 하면은 시도에서가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국장이 지정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 앞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정 이 말이 붙어야지만 국장입니다. 5번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관련되는 사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건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했죠. 국장이 위반한 것에 들어가요. 1번이나 5번은 국장이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 결정하는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만 되는. 자, 6번 보시면 관리계획 결정 효력에 대해서 틀린 기술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들으시면서 저한테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예습을 했다면 절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습을 안 했다라면 예습을 하고 나서 꼭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 들으시는 분마다 약간 다르지만
약간 빠르다가 느낀다. 그건 적응을 하셔야 돼. 적응을.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제가 좀 자화자찬하는 게 좀 있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발음이 좀 정확한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라도 집중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6번의 결정 효력에 대해서 틀린 기술은 도시군 관리기의 결정은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 고시 5일 후, 이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틀렸죠 이게? 이번에 기득권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리기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여야 된다. 모든 기득권자 보호는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를 보호해줘. 착수 안 하면 보호 안 해줍니다. 3번에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관리기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냥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도 필요 없다. 원칙적으로 신고 필요 없다. 그냥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4번에 시수, 시가와 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두 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구역 지정 고시 후 3월 내에 공사 사업인 내용을 특공시에 신고하라. 시수 두 가지 구역 처음 지정하는 관리기 들어섰다. 그러면 3월 내 신고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5번은 위 사의 경우 신고한 행위가 만약에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이다. 그러면 그 형질 변경에서 해당 건축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형질병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3월 내에 건축을 신청하는 때는 그 건축물을 그냥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번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건데 4번에 대한 예외가 요거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5가지 지문을 관련된 거 채우기 위해서 힘들게 넣은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4번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원칙인 3번과 예외 중에 4번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7번 국가법상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자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원칙적 결정권자. 그러므로 시장허수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 시장허수가 결정권 행사하는 경우 있죠. 아까 시장허수가 위반한 지구단위에 대한 것이라 그 다음에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자는 대체하는 거기랑 관련된 것만 시장허수가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4번 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행정위 장관과 협의한 후 도시원의 심의 결정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협의 후 심의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관리기획에 대한 열람기간 제한은 없다. 열람기간은 제한 없습니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도 잘 내는 거 아니지만 거기서는 30일 이상 열람시키면 돼요. 그러나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라 구속받는 사람이 언제든지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제한을 안 합니다. 없어요. 8번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1번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로부터 효력 발생하지만 기본계획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확하죠? 이번에 기본계획은 위법 부당한 부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기본계획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 제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차이점 맞습니다. 3번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광자치자치도 시장운수이나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이 사람밖에 없잖아. 특광시장운수.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특광시장운수뿐만 아니라 도지사나 국장도 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에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나? 관리계획은 그러하지 않아다. 5년 재검토는 관리계획도 있죠. 기본계획, 관리계획 둘 다 있기 때문에 이거 틀린 겁니다. 광역도시계획만 없다 그랬습니다. 5번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그 수립 단위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셋 다 수립 단위 기간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라 그 얘기인데 둘 다 없죠.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9번에 국계법상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제한사항에 들어가죠. 기지산행 중에 하나. 이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착수는 했다는 얘기죠.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죠.
3월 내 신고를 하면 되죠. 시가와 주종구역에 대한 결정이니까 시수 중에 하나죠. 3월 내 신고지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위반했으니까 국장이 결정한다. 4번에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에 설치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에 속한다. 공간시설이면 기반설의 한 종류고 기반설은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관리계획에 속하는 거 맞죠. 5번에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하는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주민의 의견 청취는 기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건 경미한 사항 중에 하나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출제 당시에도 정답은 중요한 걸 가지고 2번 갖고 물어봤습니다만 이 경미한 사항은 정답 아니잖아. 그렇다고 경미한 사항이 나온다 해도 미리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 수많은 경미한 사항을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한번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정답과 상관없지만 도시지역 축소기 때문에 경미한 거예요. 만약에 도시지역이 비도시에서 도시지역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만큼 큰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환경 파괴되고 그죠? 이건 큰일로 보는 겁니다. 항상 개발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축소된다면 기존에 개발했던 땅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환경이 복원될 겁니다. 이건 가벼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10번에 뭐 틀린 거 됐는데 그 1번에 관리기 결정의 효력은 지형등본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이게 참고 26개 문제치고는 좀 치사하게 낸 거. 지형등본을 고시한 날 다음 날을 집어넣어서 틀리겠어요. 아니 지형등본을 고시하면 고시한 날에 행위자 받는 국민이 어떤 행위자를 받는지를 지형등본을 보고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로 효력 발생하면 되지. 다음 날부터 왜 다음 날로 미루겠습니까? 다음 날에 대해서 틀린 건데 좀 치사하죠, 그죠? 이것이 주로 국계법에서 다음 날이 들어가야 맞는 것은 실효규정이에요. 실효규정. 몇 년까지 무엇을 하라 안 했을 때 그 다음 날 실효된다. 이런 구조 아닙니까? 효력 발생은 지원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다른 것들 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파트가 나오는데 관리계획 내용 중에 이제 용도 지역 파트죠. 용도 지역 파트가 제일 공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아닙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이제 정체 공법 동안에 이건 계속 써먹으니까. 자, 용도 지역 뭐 분류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하는 식으로 분류를 한 번 더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식으로 분류를 딱 해놓으면 여기다 이제 나중에 건폐 용준율 할 때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다 알고 있는 한번 써보면은 항상 지역은 기본적인 분류 도가농자, 도시지역과 인과산업에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이제 보통의 4개 기본지역이죠. 도가농자. 인과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여러 가지 반대,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뭐 해안, 생태계, 문화재, 수자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선 다 보존할 것들 열거하고 있는 거.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 산지 등에 대해서 농림업진흥을 위해서 관리지역은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는 게 관리.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다시 나눠지기를 주상공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로 이건 뭐 그대로 이 말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세 지역에 준하는 것이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생계죠. 이것이 법의안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법에서는 이 정도에서만 딱 나누고 있고 저는 항상 이해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설명할 때 우리 땅은 항상 주로 개발할 땅과 반대로 보존할 땅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 놓으면 이해하는데 편해요. 우리가 도관농자에서 묻는다면 도관농자에서는 도시지역이 주로 개발할 땅이 도시지역이고요. 도시지역이 개발 땅이고 비도시, 이거 도시지역 이걸 도시지역 외라고 하잖아요. 이 비도시가 주로 이제 보존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와 비도시 나눠서 여기에만 적용되거나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여기에 따른 분류가 되죠. 기본적으로 도시지 전체가 개발할 땅이지만 만약에 주상공도로 묻게 되면은 주상공이 대표적으로 개발이고 녹지는 비도시와 함께 보존할 땅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주상공만 적용되는 규정, 녹지와 비도시만 적용되는 규정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 겁니다. 법률 규정 중에서. 자 그렇게 느낌 잡아드렸고 우리 법 밑에 있는 게 대통령 0인데 이 법의안 분류 중에 주상공록은 대통령 0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가 세분되는 것까지 정확히 해두셔야 돼요. 0에 의한 주거지역은
전일준, 전용, 일반, 준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용이 다시 1종, 2종 나눠지는 거, 일반이 1, 2, 3종으로 나눠지죠. 상업지역이라면 중일근유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중일근유, 글자 하면 중국과 일본의 싸우는 관계, 중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유감스러워하는 관계다. 중일근유. 그 다음에 공업적이 전일준 역시 전용, 일반, 준, 전용, 일반, 준. 녹지가 포생자죠. 보전 녹지와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 이렇게 나눠지는 이 뜻이, 우리 전홍주거는 주거환경이 이제 좋은 곳을 얘기하니까 이제 양호한 주거환경을 이게 좋을 양자 좋을자 아닙니까? 이게 전홍주거 지정하는 모습이고,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 단순 편리한 주거환경이라 이제 일반 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데 전용이 1종, 2종 둘로 나눠지는 것은 1종에서 더 주거환경이 좋으니까 단독주택일수록 공동주택보다 눈치를 덜 보죠. 단독주택 중심으로 아니면 공동주택 중심으로 각각 양화를 연결하게 되면 1, 2종 전용주거가 되는. 일반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서가 공통점인데 1, 2, 3종 나누는 것은 저층주택 중심이냐 중층주택 중심이냐 중고층주택 중심이냐에 따라서 각각 편리한을 연결하게 되면 1, 2, 3종 일반 주거가 되는. 그래서 무엇이 저층이냐? 4층이 제한합니다. 저층이 4층까지 지어라 이런 제한을 해요. 중층은 층수 제한은 옛날에 18층 하다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만 4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는 항상 주거지에 준한다는 얘기니까 다른 기능이 섞여 있는 게 준이에요. 주거지역을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상업에서는 중1 근유하게 되면 이 말이 그대로 녹아있어요. 우리 중심상업은 도심, 부도심을 얘기하죠. 도심, 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 일반은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 도심, 부도심이 아닌 것 일반이라고 하죠. 근린, 이것이 제일 작은 거죠. 근린 지역,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옆에 있는 땅에 단순한 상업기능 중에서도 일용품, 매일 쓰는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만 담당시키기 때문에 상업에서 제일 떨어지는 곳이 근린상업이 됩니다. 근린 나와 있죠. 유통은 상업기능 중에서 유통기능만 담당시키는 도시의 지역과 유통기능 증진, 유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업지역은 전일준이 되는데 역시 준이 다른 기능 보완이라면 전용과 일반만 구별하시면 공장 중에서 무서운 공장,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전문적으로 수용해서 통제하는 게 전용공업이고요. 일반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환경을 저해하는 공업이 전중화학 공해성 공업 전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주는 경공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다른 기능,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그 다음에 녹지가 안 그래도 보존할 땅인데 보존이 붙어 있어요. 순수한 보존 얘기만 있습니다.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못하게 유보한다. 개발을 하는 순간에 농지 망가지니까 생산 안 되니까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보한다. 뒤로 미룬다. 자연 녹지,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그래서 보존할 필요가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 어느 정도 개발이 허용된다. 이게 자연 녹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해두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건필과 용적률을 할 때 우리 건필률 크기가 클수록 비싼 땅 아닙니까? 한도가 낮을수록 싼 땅이 돼요. 그래서 그 느낌도 잡아두신다면 도관농지역 중에서는 도시지역이 제일 비싼 곳이고 자연환경 보존이 제일 싼 곳이 될 겁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고 주거, 공업, 녹지가 제일 싼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중에서는 준주가 제일 비싸요. 상업업무기능 보완, 그리고 위로 가면서 줄어듭니다. 일종 전용이 제일 싼 거예요. 주거환경은 얘가 제일 좋지만 이용도는 제일 떨어집니다. 준주가 제일 좋고 위로 가면서 떨어지는. 상업지는 제일 비싼 게 중심상업, 제일 싼 게 근린상업이죠. 일용품 서비스 공급에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폐율 크게 할 때 이 둘의 순서를 바꾼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우리 공업지역에서는 제일 비싼 게 준공업,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 제일 싼 게 전용공업. 녹지에서는 제일 비싼 게 어느 정도 개발하는 자연녹지, 제일 싼 게 보존녹지. 도시적 제일 싼 것, 즉 제일 개발 못하게 하는 게 보존녹지. 나중에 써먹습니다. 관리지역 중에서는 제일 비싼 게 계획관리, 도시지역에 준하는 것이니까 제일 싼 게 보존관리. 그래서 이것이 제가 요 뜻은 또 아까 설명 대충 안 하고 지나갔네.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즉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곤란한 곳에 대해서 보존관리. 생산관리는 농림에 준하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곤란한 곳. 계획관리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래서 이게 제일 비싸고 제일 싼 데가 보존관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따 써먹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용지역 분류만 해봤는데
한번 보시면 1번에 다음은 국계법상 용도 지역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중고추대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지역은 3종 일반적. 자, 우리 편리한이 나오면 일반 주거고 그 앞에 중고층이 붙어 있으니까 3종 일반? 어이구,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1번이 맞고요. 2번에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원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다. 도시지역에 속하면서 보존 얘기만 나와 있죠? 그러면 보존녹지가 돼야지. 보존 얘기만 나와 있으니까 자연녹지가 되려면 바로 3번에 나와 있네요. 녹지지역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자연녹지가 되는 거예요. 생산녹지가 되려면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보,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4번에 일반 공업에는 주로 중화 공해성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중화 공해성업을 수용하는 것은 전용 공업이죠.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그래야 됩니다. 5번에 자연환경 보호 등을 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지역의 환경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에는 생산관리가 지정된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다? 생산관리가 아니고 보존관리가 되겠죠. 생산관리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곤란한 곳이 생산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2번 문제는 용도 지역지구 구역 간의 중복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중복 지정 여부도 가끔 지문에 등장했는데 지역지구 구역 통틀어서 용도 지역 간에만 중복 지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 지역끼리만. 예를 들어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이 동시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될 수가 없습니다. 성질상. 나머지는 다 돼요. 지구끼리도 됩니다. 구역끼리도 됩니다. 지역과 지구, 지역과 구역, 지구, 구역 다 돼요. 지역 간에만 안 된다. 자, 그러면은 혹시 나오더라도 지문에서 따로 등장하더라도 지금 옳지 않은 것은 1번 용도 지역끼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역끼리만 중복 지정이 안 된다. 이게 틀렸죠. 용도 지역의 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용도 지역이 기본적인 분류니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역을 보충하려고 지구 지정하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용도 지역의 구역 중복될 수 있다. 지역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구역 지정하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구끼리 중복될 수 있다. 지구끼리 됩니다. 예를 들어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경관은 경관만 통제하고 고도지구는 높이만 통제하잖아요. 그럼 중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영역이 다르잖아. 지구와 구역 중복될 수 있다. 돼요. 다 됩니다. 예를 들어 취락지구에 개발장구역 개발장구역에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1번이 틀리고 3번에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해안 매립지. 요거는 지정 특례에 대한 얘기죠. 자, 이걸 또 다시 보시면 우리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금 지정 특례 얘기인데,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지정한다라고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용도지역 지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정상 특례라는 것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다는 점에서 특례가 돼요.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어느 지역으로 간 것 지정된 대로 보겠다는 점이 특례인데, 우리 지정 특례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랑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났다. 그럼 매립지는 무조건 이거로만 보시면 돼요. 새로 생겨난 땅이죠. 근데 기존에 있는 땅인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땅인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 특례,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특례를 다, 지정 특례는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 중요한 겁니다. 요거 특례를 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차이가, 둘의 차이가,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특례가 인정되면은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예요. 지정된 것으로 보니까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는데 지정하고 나서 알려주는 고시는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는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새로 해야 된다. 근데 타법률로 지정된 곳이 오면 이제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거 5가지,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거 하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로 의제되는 거 하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셋 다 이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다 봅니다. 그러면은 결정은 지정 같은 얘기니까 고시가 의제가 안 돼서 새로 해야 되느냐,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보니까 고시도 할 필요가 없느냐, 이게 기본적인 차이가 되는 게,
이건 기존에 있는 땅이라 특례가 인정되면 고시도 할 필요 없다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새로운 생겨난 땅이니까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을 알려야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되, 지금 문제가 공유소유 매립지 문제거든요. 제가 차이 하나라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항상 매립지가 나오면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육지가 있고 우리 서해안 바다가 있을 때 요걸 만약에 매립해도 매립지가 생겨났다라면은 이 매립지는 매립 허가를 받을 때 써냈던 매립 목적대로만 쓰게 돼 있어요. 매립 목적대로. 만약에 매립 목적이 대규모 농경지 조성이 목적이다라면은 원래대로라면 도시군 관리계획서, 사계지역 도가농자가 기본적인 용도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계지 하나로 지정을 해놔야 돼. 그러면 관리계획 세워서 농용지니까 원래는 농림지역을 관리계획 세워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특례가 인정되느냐? 항상 매립지가 생겨나면은 그 주변에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이 있을 텐데, 이 매립 목적과 용도적의 내용을 비교를 하셔야 돼. 비교를 하셔갖고 이 매립 목적이 용도적의 내용과 같으냐 다르냐. 만약에 두 내용이 같으면 특례, 다르면 특례 인정 안 됩니다. 같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농림지역에 이웃하고 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농림지역 지정할 땅인데 농림지역에 이웃하고 있다. 두 내용이 같죠. 그러면 이 매립지는 목적이 똑같은 땅으로 전체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잘 됐다.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이 땅은 이웃하고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고시하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두 내용이 달라요. 도시지역이야. 그럼 두 내용이 다르잖아. 특례 인정 안 돼요. 만약에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여기는 관리지역이에요. 여기 농림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긴 농림이지만 여기가 아니잖아. 그럼 전체가 같을 수가 없죠. 둘 이상이 있다는 건 전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특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례, 이게 공유소유 매립지 얘기예요. 일단 요거부터 보시면 3번에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해안 매립지가, 자, 목적은 농지 조성이에요. 매립 목적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이웃하고 있대. 그러면 둘 이상의 지역에 이웃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전체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니까 매립지에 대한 용지에 대한 바른 설명은 바로 주관식으로 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농림지역 지정해야 되겠지. 예?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여기라면 구체적으로 이제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죠? 지정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농지조성 목적인데 농림지역에만 이웃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고시하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답은 여기서는 5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경우니까 특례가 인정 안 돼서. 자, 지금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은 국계법의 용도지역 지정 조사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1번 공유수용 매립 목적이 인접지역의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때는 같으니까 특례가 인정되겠죠. 그러면 매립의 준공인가로부터 인접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거는 잘 나가다가 고시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고시된 것으로 보지는 않잖아. 고시는 새로 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틀렸고 좀 세밀하게 물은 거죠. 2번의 공유수용 매립 목적이 인접지역의 용도적 내용과 다르다면 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그러면 특례 인정 안 되고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라. 3번에 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관리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로 결정고시선으로 본다. 지금 일단 정답은 2번에 나왔는데 3, 4, 5번을 설명드리려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아까 제가 이제 타법률로 지정된 건 매립지 아니고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대충 말씀드리면은 다 중요한 것들이라,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인 공유수면에 항만법에서 항만을 설치하려고 이 공유수면을 항만구역으로 지정했다 칩시다. 어촌어항법에서 어항구역으로 지정됐다라고 칩시다. 둘 다 마찬가지 원리니까. 그럼 여기는 장차 항만이나 어항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원래는 관리계획 결정해서 여기를
도시구역으로 지정해야 이렇게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어느 육지에 연이어 접하고 있느냐? 만약에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다라면은 안 그래도 도시지역 지정해야 되는데 똑같은 도시지역에 접하고 있으니까 연이어 접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 관리계 결정할 필요 없이 있다. 이 공유수면은 도시로 결정고시 생각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연접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항구역인데 농림지역에 연접하고 있다. 그러면 특례 인정한대요.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계획 세워서 지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또 하나는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서는 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라는 개념 속에는 국가 차원의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와 도시 첨단, 도시계 첨단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넷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만 농촌 지역의 공장 몇 개에 불과한 농업 유효노동력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 때문에 요거 빼고 나머지가 도시로 의제된다고 보시면 돼. 나머지는 공장이 쭉 들어설 땅이니까 공장이 들어서는 공업지역에 속하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땅이잖아요. 이건 도시로 의제를 해야 개발이 되니까. 근데 요거는 도시로 의제할 필요 없다. 그래서 산업단지 중에서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만 도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얘기고, 네 번째는 택지개발지구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해야 되니까 역시 주거지구에 속하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땅. 다섯 번째는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이 전원이 전기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개발 아닙니까? 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우리 전원개발 사업구역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빠지는 게 있어요.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빠집니다. 우리 수력발전소는 산간벽지에 댐마가 하는 것이라 도시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는 것도 제입니다. 송전이나 변전 설비는 발전소에 비해서 훨씬 작은 거예요. 굳이 도시로 의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그리고 이제 요 얘기인데 요 얘기 이제 농림과 자 요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물어봐도 이거는 뭐 괜찮아요. 우리 관리지역을 전제로 해서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나 산림이 있다면 관리지역의 행위자는 그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이라는 다른 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됐다라면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라면은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땅으로 아까 배우셨잖아. 농림지역 개념에서 이렇게 가야지만 농사 잘 지을 땅이 되니까. 자, 농업진흥지역인 농림지역으로 가야 될 땅이니까 이렇게 의지되는 건 뻔해요. 그래서 관리지역 요 전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꿔왔었고, 자, 왜 그러냐면은 농림지역보다 행위제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져 있는 게 관리지역인데 이 관리지역 행위제한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농업진흥지 망가진 농사지을 땅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서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지역은 안 되느냐? 이게 애초에 농림지역이라면 농림지역으로 다시 보낼 필요가 없죠? 특례 인정 안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농림지역보다 행위제한이 더 엄격한 더 개발을 막는 곳이라 여기에 있는 요거를 농림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농업지역 인정 훌륭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농림지역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지역이 아까 완화돼 있으면 문제된다 그랬잖아. 그럼 제일 완화된 도시지역이라면 훨씬 풀어주는 곳인데 왜 아니냐? 여기는 애초에 개발할 땅이라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아예 못해요. 못하니까 특례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주상구역에는 아예 지정 못하죠. 개발할 땅이라 농사지하려면 안 되잖아.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도 특별시 녹지지역은 지정 못합니다. 나머지 녹지와 비도시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을 전제로 한 특례는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지역만 전제로 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이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지정이 됐다. 그럼 보전산지는 농림에 들어갈 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취지가 똑같은데 이거는 또는 농림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점에서 이것과 차이가 나는 게, 보전산지가 임업에 들어가는 건 보통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임업이라는 것은 목재를 키워서 목재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모든 보전산지가 농림이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지리산, 설악산에 있는 보전산지라면은 임업이 목적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이 그대로 목적이기 때문에 보전산지는 이거 지정할 때 여기 고시를 합니다.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를 정하고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관리지역 전제는 똑같고. 자, 이거 지정특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은 항만법 규정에 항만구역으로서 관리지역이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로 결정구역으로 본다.
관리적에 연접돼 있어서 도시로 의제가 안 되는 거. 이게 도시적에 연접돼 있어야 도시로 가는 거죠. 틀렸죠? 4번은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구시된 지역은 국계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구시되도록 본다.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그냥 의제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제가 빠져서 틀렸어요. 제가 전제 얘기했듯이 관리적 안에는 농지만 그렇다니까요. 관리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됐을 때만 농림지역으로 의제되지 다른 지역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제가 빠져서 틀렸고 4번은 5번처럼 전제가 붙어야 돼요. 관리적 안에 산림 중 이렇게 요건 좋죠. 근데 관리적 안에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구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 그런데 뒤가 틀렸네요.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의제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되는 것이고 4번 이제 종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